자, 그러면 왜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 세계가 정말 많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전과 이후는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왜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오늘 성장주를 굉장히 과도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이 성장주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만약에 가치주 시대였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가치주 투자하시라고 말했겠죠. 왜? 유연해야 되거든요, 투자자는. 제가 지금 성장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장주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가치주 시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2002, 3년 정도에 저퍼주 혁명이 있었거든요. 저퍼주 혁명 시대가 바로 가치주 투자 시대였죠. 왜? 저퍼라는 게 뭐예요? 이익 재무제표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게 저퍼거든요. 퍼가 3이야. 퍼가 3인 종목은 퍼가 9인 종목보다 3분의 1의 가격에 같은 이익 대비 3분의 1에서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한테 개방이 됐던 2000년 초기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해? 그랬더니 야, 저퍼주 사면 돼, 저퍼주. 그래서 은행주나 굉장히 우량한 우리가 그 당시 블루칩 하는 대형주 또는 금융주들이 대부분 저퍼주였단 말이죠. 그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어요. 가치 투자가 유망할 때도, 가치주 투자가 유망할 때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이제 시대에 따른 구분을 지금은 성장주 시대라는 걸 3-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가장 간단히는 성장주 시대는 상승의 시대예요.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성장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낙폭과 대 메리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너무 싸 보이는데? 가치는 좋은데 왜 이렇게 싸? 그래서 하락장에는 가치 투자가 맞고요. 성장주 시대는 대부분 다 올라요. 막 신고가 뚫고 올라. 야, 얘는 왜 이렇게 더 잘 올라? 성장하니까 그래. 성장주 시대구나. 그래서 상승장은 성장주 시대.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고점을 다 벗겨버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가 맞고요. 두 번째는 금리와 영향이 있어요. 제로금리 시대는 성장주 시대예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정주가 계산하는 공식이요? 재무관리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미래가치, 현재가치.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 그럼 미래 이익은 성장주가 많겠어요? 가치주가 많겠어요? 당연히 성장주가 많죠. 성장주는 매년 이익이 증가할 테니까 지금은 이익이 제로인데 신약개발 아직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이익이 제로인데 5년 후엔 지금보다 훨씬 큰 이익, 10년 후엔 훨씬 큰 이익이 성장주의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 이익은 많아. 근데 이거를 높은 금리로 할인을 해버리면 적정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낮은 금리, 거기 제로금리? 제로금리는 할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래 100억이 그냥 현가 100억으로 오는 거예요. 할인을 하면 미래 100억이 50억으로 오는데 할인을 안 하면 미래 100억이 100억으로 와요.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의 평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기술공학적인 측면으로. 경제학 측면 먼저 말할게요. 경제학 책에서 한 나라의 GDP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혁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슈페터가 말을 했죠. 그러면 기술혁신이 지금 공학적으로 불고 있냐? 풀고 있죠. 저는 공대생도 아니고 기술을 잘 모릅니다. 저는 주식 투자만 한 사람이지만 수많은 리포트와 기사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저에게. 네. 지금은 그러면 산업혁명의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제 주식 초기에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학습효과상. 제가 98, 99년 처음 주식을 했을 때 정말 감동 깊게 읽었던 엄청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에요. 네, 엄청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은 사실은 사고서 후회해서 라면 받침으로만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책을 저처럼 읽어서 주식 투자에 큰 성공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인터넷 혁명의 시기에 빌 게이츠가 그 책을 냈고 그걸 읽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때 주식 처음 할 때 야, 건설주 사 라고 했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건설주만 샀을 것이고 저는 아니야, SK텔레콤 사야 돼, 인터넷 관련주 사야 돼 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만약에 금융주나 사, 가치주잖아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만약에 기술혁신이 없었다면 저퍼주 또는 가치주를 사도 되지만 지금은 기술혁신의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과거 인터넷 혁명, 야, 그거 인터넷 혁명 거품이야 라고 했던 종목들이 지금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고 카카오가 8위입니다.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지금보다 그야말로 텐베고 종목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단언컨대 성장주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가치주도 나름대로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시대에 따라 주도주가 다른데 지금 시대는 당연히 성장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택트라고 해서 이제 성장주들이 코로나 이후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반영한 것이다. 버블이 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조정에 의해서 좀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소위 가치주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뭐 텍트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상승을 좀 더 많이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연봉 차트를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를 안 보니까. 근데 연봉 차트를, 연봉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말한 일봉이 하루의 봉인데 연봉은 그럼 1년의 봉일 거 아니에요. 종합주가 지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개별 종목. 개별 종목을 연봉 차트로 보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10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은 또는 10년 동안 떨어진 종목이 오늘 갑자기 오르는 건 또는 올해 또는 앞으로 오르는 건 그냥 시계가 하루에 한 번 맞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그들 종목, 10년 동안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10년 내내 누군가는 야 이거 이제 오를 때 됐는데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11년째에도 말할 것이고요. 12년째에도 말할 것이죠. 한 번은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식은 저는 결국은 확률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50 플러스 알파를 내야지 수익을 내는데 10년 동안 오르지 않은 종목을 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11년째에 오를 확률을 갖고 살 필요는 없다고. 물론 종합적으로 그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움직여가 아니고 올라갈 이유가 있는 종목에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을 만약에 2주 전, 한 3주 전에만 찍었어도 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흐름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업종이 있어요. 자동차 업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 현대차 그룹주들, 특히 현대차가 대장이 돼서 움직인 적이 최근 한 3, 4년 중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은 마지막 움직임이 언제였냐면 차하정 장세. 차하정 장세가 2012년, 13년까지. 그러면은 한 2014년까지 길게 잡아도 한 5년 동안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움직인 적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시가총액에서도 알 수 있어요. 현대차가 최근 5년 동안 늘 시가총액 3위였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가총액 3위를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도 뺏겨갖고 제약바이오한테 넘겨주고 네이버한테 뺏겨서 인터넷 관련주한테 넘겨주고 그러면서 현대차는 심지어 한 3주 전까지는 NC소프트하고 시가총액이 역전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게임 만드는 회사와 자동차 만드는 여태까지 수십 년까지는 안 됐겠지만 20년은 됐겠죠. 외국에 수출하던 자동차 회사가 시가총액이 같아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만약에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현대차 얘기하라고 했다면 뭐 관심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다고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올라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더라도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걸 관심 있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현대차 관련주들 관심 있게 이제는 봐야 되죠. 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안 움직였는데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갖다 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이 2018년 연말에 나왔던 3대 먹거리 정책에 해당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그건 최근이고요. 최근이고. 최근에 나온 정책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 뉴딜 정책이고 2018년 연말에 한국의 3대 먹거리 산업이 나왔었어요. 그때 뭐뭐 나왔냐면 비메모리, 신약개발 제약바이오 그리고 미래형 자율차. 그런데 그 2018년 이후에 잘 생각해 보시면 현대차는 움직임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또는 수소차 이런 애들이 막 움직였단 말이죠.
현대차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연초부터 뭐가 있었나요? 현대차에서 SK 이노베이션을 만났다. 뭐 사람끼리 만난 거죠. 회사가 만난 건 아니니까 LG화학을 만났다. 삼성 SDI를 만났다. 뭐 대그룹 총수들끼리 밥 먹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 개,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현대차에서 만난 이유는 야, 우리 앞으로 전기차 열심히 할 거야. 수소차는 원래 집중 육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스탠스가 약간 바뀌는 거죠. 우리 전기차도 하나 만들 것 같거든요. 전기차도 할 거야. 그럼 현대차는 완성차였어요. 테슬라의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못 날아갔어. 왜? 가솔린 차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 할 거야. 수소차도 원래 하려고 했어. 그러면 현대차는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가치주가 아니고 미래의 예상되어 있는 이익이 증분할 수 있는 성장주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가치주는 그냥 떨어져서 좋은 거야 라기보다는 그게 만약에 올라가야 된다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올라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의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현대차가 지금 쫓아가기에는 테슬라를 좀 너무 늦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테슬라의 가장 기본은 전기 배터리보다는 그 자율주행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한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테슬라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없을 하지만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기업으로서 아시아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름대로의 시가총액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시가총액의 3위가 네이버, 8위가 카카오예요. 근데 그 두 종목을 만약에 3년, 4년 전부터 야, 구글한테도 지는데 뭘 그거에 신경 써.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아니, 세계에 테슬라만이 전기차를 팔 수 있는 뭐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1등 상품만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두가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고 모두가 똑같은 차를 타야겠죠. 하지만 1등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있다면 거기를 따라가는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도 있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특성. 예전에 전차 장세라고 있었습니다. 차화정 장세 말고 전차 장세라고 있었어요. 전차 장세는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같이 움직였다. 자, 우리나라의 전차 산업이 대단한 규모의 산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죠?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 근데 최근에 제가 현대차 그룹주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G전자도 좋더라고요. 근데 LG전자가 몇 년 전부터 자동차 전장 산업을 준비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해서 역시 자동차 전장 산업을 준비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현대차가 LG화학과 삼성 SDI를 만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협업을 했던 것처럼 전장 산업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삼성전자, LG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테슬라를 현대차가 따라간다? 안 따라가도 돼. 반만 가도 돼. 그러다 3분의 2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번의 움직임이 아마도 그냥 가솔린 차를 만드는 완성차의 움직임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미래형 자율차 또는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성장주의 대 개념은 순간순간 그게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치주가. 우리가 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사국면이 있어요. 사람도 태어나면 성장하고 노쇠하다가 죽는 것처럼 기업도 성장기와 성숙기, 쇠퇴기가 있는 것처럼 도입기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성장 산업은 도입기에서 성장기까지겠죠. 성숙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성장은 못하겠죠. 캐시카우는 되겠지만. 그런데 성장기 또는 쇠퇴기에서 재성장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치주라는 종목은 야, 가치 대비 싸니까 사. 저는 이 논리는 그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논리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가치주가 재성장에 들어간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재미없던 그런 그 분위기에서 성장주로 약간 올라오는 그 시점도 말씀하신 대로 상승세, 그러니까 그
뭐죠? 역배열이라든가 이게 아닌 정배열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최근 계속 상승세로 전환이 양봉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성장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아까 제가 계속 똑같은 논리를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측으로는 앞으로 뭐 현대차가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들고 자율주행차 갈 거야. 그거는 요즘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도 작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8년 연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3대 먹거리 미래형 자율차 나왔을 때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2018년 연말에 현대차를 샀다면 오히려 손실이 났겠죠.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예측으로 사진 말자는 거죠. 아직 성장이 눈에 보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 성장이 눈에 보이는 게 재무제표의 실적으로 눈에 보일 필요는 없다. 다만 주가 움직임으로 눈에 보여야 된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현대차 그룹주, 특히 현대차의 움직임은 그냥 단순한 가솔린 완성차로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이 나왔고 저는 그것을 미래형 자율차, 전기차, 수소차에서 읽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오르면 보통은 다시 좀 조정받기를 기다리다가 놓치기도 하고 막 이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리가 오르면 비싸게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장주에도 적정 주가라는 것이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적정하니까 지금 들어가도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사실은 제 논리에 의해서는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저는 아까 현재 가치 평가가 힘드니까 가치주 평가가 힘들고 거기서 큰 수익 내기가 힘들다라는 논리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성장주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적정 주가 평가는 저는 가치주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의 적정 평가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가치 평가는 힘들지만 가격으로서 약간은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고점인가 또는 좀 조정받았나를 가격에서는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 관련 주들 중에 뭐 시젠, 신풍제약 뭐 10배씩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100배, 1000배까지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최근에 막 LG와 삼성 했을 때 꽤나 큰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형주가 막 10배씩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의 한계는 차트에서 약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격도라고 하는데요. 단기 이평선하고 중장기 이평선이 너무나 크게 각도가 벌어지면 지금 약간 오버슈팅 나오는 건가? 그럼 약간 몸살해야 되나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그런 종목들이 눌림목을 주면서 좀 조정을 단기 조정 한 10% 20% 정도 받으면 그럼 요 정도 또 가격대에서 더 안 떨어지면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 좀 에너지를 비축하는가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거를 계속 제가 강조드리면서 강의도 많이 해봤지만 가치 평가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지만 전 차트는 어느 정도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트는 그냥 그림이 아니고요. 가격인 거거든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건 오늘의 가치보다 내일의 가치가 올라가는 종목으로 사서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가격보다 내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사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핵심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차트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성장주가 오버슈팅이 난 건지 적정 조정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도 그렇고 가치주도 그렇고 적정 주가 산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거 성장주인 것 같아,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면 바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뭔가 타이밍을 좀 노리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신고가 종목을 되게 좋아하고요. 52주 신고가는 적어도 돌파를 해야지 얘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여태까지 좀 우리 보통 나 본전 찾으면 팔을 거야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본전 찾으면 팔을 거야가 다 매물벽이에요. 그 사람들이 본전이 오는 순간 다 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신고가를 뚫었을 때 매물벽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적어도 52주 신고가는 뚫거나 역사적 신고가는 더 이상 매물벽이 존재하지 않는 신고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위치에 가까워졌을 때 얘는 진짜 성장주인가 보다 라는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런 거예요. 우리가 남자분들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소형차보다 3억짜리 슈퍼카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이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백보다 300만 원짜리 백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떨어져 있는 종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참 어떻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낮은 가격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3억짜리 슈퍼카를 사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많이 말합니다.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슈퍼카는 중고값도 안 떨어져. 모두가 사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인가 봐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는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 명품백은 재테크야. 가격이 안 떨어져. 모두가 사고 싶어 하니까.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지갑은 사자마자 중고로 팔 수가 없겠죠. 뭐 한 1, 2천만 원짜리 소형차 가격이 안 떨어질 리가 없죠. 감가가 다 반영돼서 중고가 가격으로 나가겠죠. 근데 명품 백, 슈퍼카는 가격이 안 떨어진대요. 사실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도 똑같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명품 주식이라면 모두가 사고 싶어 할 것이고 안 떨어질 거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명품 주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주식은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절대 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은 명품을 좋아하면서 왜 주식은 싼 주식을 좋아하는지, 주식도 명품 주식을 좋아해야지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명품 주식은 무조건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명쾌하게 이게 제가 이해가 되네요. 저도 이게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좀 싼 거, 비싼 거 가면 괜히 좀 뭔가 비싸게 사는 느낌 자체가 싫으니까 사람들에게 아직 선택되지 않은 그런 싼 거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승자와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그 마인드 자체가 틀려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확률 게임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싼 거는 그냥 바닥이라고 칠게요. 바닥을 잡아서 올라갔을 때의 수익과 뭐 무릎이나 허리쯤에서 샀을 때 올랐을 때의 수익은 정말 다르죠. 바닥이 10,000원이었다면 무릎은 한 15,000원, 허리는 한 2만 원, 고점은 뭐 3만 원이라고 치면 10,000원에 사서 3만 원에 팔면 2만 원이 남는 200% 수익이 있고요. 허리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2만 원에 사서 3만 원에 파는 거니까 50%예요. 200%를 먹을 것인가, 50%를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바닥에 사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절대 금액으로는 2만 원을 먹고 만 원을 먹고 차이지만 확률적으로는 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10번 중에 9번. 2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10번 중에 1번.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식 투자로 수익률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나의 계좌 수익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자존심이 있지, 내가 비싸게 어떻게 사, 나보다 더 싸게 산 애들이 있어, 이런 접근을 하는 것보다 내 계좌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지, 확률적으로 10번에 9번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판단하신다면 너무 바닥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와서 확인되고 이 좋은 종목이네, 성장주네, 확인된 종목들에 들어가는 게 승률적으로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말씀하시니까 많이 이해가 되고요. 가치주와 성장주. 이제까지 저도 이렇게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 현재의 가격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잣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또 가능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